그 집은 겉으로 보면 늘 화목해 보였습니다. 명절이나 제삿날이 다가오면 친척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이 집은 참 단단하다. 시어머니도 인품이 좋으시고 며느리도 순하고. 그런 말들이 돌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웃음만 지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인 저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른 아침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삿날 전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밤늦게까지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칼질 소리, 물 끓는 소리, 도마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들만이 이른 새벽의 정막을 채웠습니다. 해가 뜨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친척들을 맞이했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차를 따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역시 우리 어머니는 달라요. 칭찬이 오가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 서 있는 동안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들 앞에서만큼은 인심 좋은 어른이었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맞장구를 치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요새 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머니 복 받으셨어. 친척들은 연신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친척은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이 요새 어디 있어요. 다들 뿔뿔이 흩어지는데. 저는 접시를 나르며 그 웃음의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늘 누군가를 내려다보며 만들어지는 것이었고 그 자리는 언제나 제 몫이었습니다. 상을 나를 때도 물을 따를 때도 그릇을 치울 때도 저는 늘 한 발짝 뒤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 수고한다는 말을 건넬 때조차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한 친척이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시어머니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부엌에 있지. 원래 그런 거야. 그 말에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 집에서의 제 자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는 음식 칭찬이 이어졌지만 정작 음식을 만든 사람의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물 정말 맛있네요. 전도 바삭하고 국물이 깊은 게 역시 이 집은 달라. 그 칭찬들은 모두 시어머니에게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겸손한 척했지만 그 미소는 만족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부엌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기 묻은 그릇을 닦으며 그날도 견뎠습니다. 손등에 베인 작은 상처가 물에 스며들어 따끔했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목해 보이는 집, 단단해 보이는 가족.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필요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질수록 시어머니의 시선은 점점 저를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국그릇을 놓고 젓가락을 챙기고 빠진 반찬이 없는지 확인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거실로 나가려는 순간 저는 그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그러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놓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 위를 천천히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한,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압니다. 그것은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의 얼굴입니다. 오랜 시간 이 집에 살면서 저는 그 표정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작은 물건이 사라졌을 때, 돈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누군가를 탓해야 할 순간마다 나타나는 그 표정. 이 집에서 제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로 하지 않아도 그 뜻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 한쪽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만 느껴졌습니다. 숨이 조금씩 얕아졌습니다. 신우이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은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동정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경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 일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언제나 이런 순간을 즐겼습니다. 자신은 안전한 곳에서 누군가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을요. 신우이는 시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저를 향한 것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확신을 굳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뭐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 말투는 전혀 아무것도 아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내가 찾아볼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말에는 의심과 확신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좀 중요하지. 그 짧은 대답만으로도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시작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문지르고 거품을 헹구면서도 가슴 한쪽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코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저는 그것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거실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등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의 방향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식탁 위를 갈랐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 뒀는데. 그 말 한마디에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어디 갔지?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결국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뭘 찾으시는데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서랍을 열고 닫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액수도 내용도 아무도 정확히 몰랐지만 그 봉투는 단번에 사람들의 표정을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랍을 뒤지고 탁자 아래를 들여다보고 심지어 방석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한 친척이 같이 찾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정확히 뭘 찾으시는 거예요? 신우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봉투야. 조카한테 줄 용돈 봉투. 그 말에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액수가 좀 됐나 봐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들어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분명히 여기 있었다는 거지. 그 말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부엌에서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는 거실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리는 온통 거실의 대화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오늘 누가 왔다 갔다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행주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부엌에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은 형님이잖아요.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해졌습니다. 저는 행주를 싱크대에 내려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저를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고 신우이는 팔짱을 낀 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지만 이미 재판은 시작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손댔겠니?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증거도 확인도 없이 그저 가장 만만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만 가빠졌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겨우 한마디를 꺼냈지만 그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집에서 제일 드나든 사람이 누군데. 그 말에 친척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부엌도 제일 많이 들락날락했잖아요. 다른 친척도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요새 세상이 어떤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지만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멍했고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가빠졌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모르긴. 요새 젊은 애들은 다 그래. 집안일 도와준다고 해놓고는 슬쩍슬쩍 챙겨가는 거야. 그 말에 한 친척이 작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인지 동의인지 알 수 없는 애매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애들은 다 그래. 그 말 속에는 저를 향한 모든 편견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요새 젊은 애. 가족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외부인. 아무리 이 집에서 오래 살아도, 아무리 제 몫을 다해도 저는 여전히 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집에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깨달았습니다.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내가 그랬구나.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시누이의 눈빛에는 어떤 의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신만 가득했습니다. 한 친척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혹시 다른 곳에 있을 수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여기 뒀어. 내가 직접 뒀다고.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변명할 힘도 항변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정해진 후였습니다. 시누이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얹었습니다. 요즘은 가족 사이에도 돈 문제는 확실해야 돼. 그 말에는 동의와 경고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형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면요. 시누이는 마치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척들 중 몇 명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모른 척 술잔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제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한 친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곳을 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말은 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실하지 않으니 조용히 넘어가자는 뜻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제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확실하지 않긴. 이 집에 오늘 드나든 사람이 누군데. 그리고는 다시 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고 증명이라도 할 수 있어? 증명.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없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입안이 쓰고 텁텁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화내지 마시고요. 어머니도 그냥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중에 오해 풀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저를 더 깊은 구덩이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오해 풀리면이라는 말은 곧 지금은 내가 의심받아 마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해가 풀린다고 해도 이미 박힌 낙인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침묵 하나하나가 저를 더 깊이 죄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친척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네요. 다음에 뵙죠.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색한 미소만 남긴 채 현관을 나섰습니다.
한 친척은 나가면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참 안 됐네. 거실은 금방 텅 비었습니다. 남은 건 저와 시어머니와 시누이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보고 있었고 시누이는 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컵을 들고 접시를 포개고 휴지를 접으면서도 시누이의 시선은 계속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이미 그 집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공기조차 제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내 방에 가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그것은 명령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죄인에게 내리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시누이의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거실 구석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으로 들어가는 내내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그 침묵은 시어머니의 말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야 저는 힘이 빠져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그 대화는 마치 저를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어색하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냐고 묻는 그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질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건 뭐 이해는 해. 돈 문제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제 시선을 피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봉투 나오면 다 풀릴 거야. 그때까지만 좀 참아.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큰 가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소리치고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건 옆에서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억울해하는 것도 제가 도둑 취급받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도 저를 위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했다는 거 알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하기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더 서 있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것이 오히려 나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 차라리 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 시누이의 미소, 친척들의 침묵, 그리고 남편의 등 돌린 모습.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고 시누이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손을 움직였습니다. 칼질을 하고 물을 따르고 불을 조절했습니다. 모든 동작이 기계적이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려놓고 시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진지 드세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으셨습니다. 짜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집과의 거리를 조금씩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밖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도둑이 아닌 세상, 제가 의심받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형님 괜찮으세요? 그 말에는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시어머니 곁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왔어요? 응,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있을 텐데. 형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물어봤자 시침이 뗄 거 아니야. 그 대화를 들으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아무리 해명해도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저는 그 결론 속에서 영원히 도둑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고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제 물건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면서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봉투는 전혀 다른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신우이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였습니다. 신우이가 다른 물건을 꺼내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신우이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아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갔지? 내가 실수로 집어넣었나? 하지만 그 변명은 공허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의심은 사람들을 갈라놓았고 신우이는 시어머니와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를 의심하세요? 형님 의심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잖아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 가방에서 나왔잖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두 사람의 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신우이는 억울하다고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분노도 안도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친척들은 이 집안의 일에 더 이상 관여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집안이야. 돈 하나 때문에 저 난리를. 뒷말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순식간에 서로를 믿지 못하는 콩가루 집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의심했고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조차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은 이제 무거운 공기만 떠돌았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편도 동생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회사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누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 집에는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남기고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거니 딸이 떠나는 모습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무너진 후의 정막이었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라는 말로 시작된 변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그때 내가 어머니 앞에서 뭐라고 해야 했는데. 그 말은 사과처럼 들렸지만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변명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들을 말은 모두 끝났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필요했을 때 당신은 없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를 믿는다는 말 한마디면 됐는데 당신은 그 말조차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봉투도 나왔고 오해도 풀렸고. 오해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생긴 상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받았던 모욕, 그날 느꼈던 외로움, 그 모든 것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그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해줄 사람,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해명할 필요도 증명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말을 걸어왔을 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다 풀렸잖아. 다 풀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당신 어머니가 저를 도둑이라고 했을 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남편은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그저 제 길을 준비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짐을 다 쌌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은 결국 말 때문에 혼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자리를 떠났고 그 집에는 의심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가 짐을 들고 현관으로 향할 때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만류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다시 생각 안 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후회할 거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협박인지 경고인지 아니면 마지막 위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콩가루처럼 흩어진 가족의 한복판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같은 바람이었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발걸음도 가벼워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혼자 사는 것, 혼자 결정하는 것,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라는 걸요. 가끔 그 집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자 사신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연락을 끊은 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모시며 살지만 집안은 예전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명절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도 후회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 한 번만 와줄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를 도둑이라고 불렀던 곳, 저를 믿지 않았던 곳, 저를 지키지 않았던 곳. 그곳은 더 이상 제가 돌아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크지 않지만 제 공간입니다.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서 천천히 제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볼 때면 제 얼굴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더 단단해졌고 더 평온해졌습니다. 그 집에서 살던 때의 제 얼굴은 늘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떠난 것을, 혼자가 된 것을. 오히려 그때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는 그 집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제 생각을, 제 존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온전히 저입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저 저 자신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로 상처 준 사람들은 결국 혼자 남았고 저는 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드라마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용이 재미있었다거나 충분히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 드라마를 열심히 만들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